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달에 시행하였던 통합과학 시험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소재 A에 대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다 라고 하였고요. A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또한 자석 위에 닿은 것이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성질이 있다 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만 바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빅뱅 이후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기까지의 여러 사건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고요. 빅뱅 이후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진다. 그쵸? 우리는 기본 입자에 전자, 또 쿼크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쿼크 같은 경우에 이제 6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2가지 위커크하고 아래 커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위커크는 플러스 3분의 2였고 아래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질량은 다운 커크가 약간 더 크다라고 이제 우리는 배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빅뱅 이후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들은 만들어진 게 맞는 거고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별의 진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누가 만들어지냐? 헬륨부터 시작해서 큰 별,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철까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철은 몇 번이었냐? 26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것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디까지? 우라늄 정도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초신성 폭발로 분출된 물질들의 일부는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실제 재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와 같은 경우에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당연히 재료가 된 건 맞는 선지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 의해 만들어진 스펙트럼이다. 자, 다음과 같이 광원이 있고요. 분광기 그대로 봤기 때문에 A는 뭐에 해당하냐?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을 했었죠. 근데 이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합니다. 그럼 이 저온의 기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원자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원자들이 다음과 같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하냐?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는 것이고, 이 저온의 기체에서 고온의 기체가 되어 얘가 에너지를 내보낸 걸 내가 분광기를 통해 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 선이 나타난 부분이 이번에 뭐가 돼요? 색깔선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원소의 종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A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B의 검은 선은 특정 파장의 빛이 저온의 기체에 흡수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B를 분석하면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당연히 알 수가 있겠네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4번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 새 학생에 대하는 모습이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하여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그쵸? 고온, 고압, 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밀도라는 친구는 결국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는데 질량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빅뱅 우주론에서. 근데 부피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우주의 크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 값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빅뱅 우주론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다? 정상 우주론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라고 가주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정상우주론에서는 부피가 커지는 것만큼 일정하게 질량 또한 같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준다. 그쵸?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뒷받침해준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 가나다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양성자, 전자, 중성자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핵이 생성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양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중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수소 원자 및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된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이제 수소 원자액이 만들어진 시기는 우리가 3분 시점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액이 먼저 만들어졌고 헬륨 원자액이 이제 3분 시점에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자의 움직임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전자를 끌어당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8만 년 시점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검정색의 동그라미는 양성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우주 초기의 진화 단계는 가에서 다에서 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 우주의 온도는 나일 때가 다일 때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아졌다 라고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한 10억 켈빈 온도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3000 켈빈쯤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다 라고 바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 다음 6번, 그림은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 A와 B의 내부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철까지 만들어졌고 B는 탄소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이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따라서 A는 초신성 폭발을 할 수 있다. 그쵸? 과정상 나타나요. 주계열성 다음에 초신성이 나타났고, 초거성이죠. 미안해요. 초거성이 나타났고, 그 다음 초신성 폭발이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질량이 큰 경우와 질량이 작은 경우로 나누어졌죠. 질량이 큰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지냐?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질량이 작을 경우에는 중성자별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B는 중심부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고, 탄소가 훨씬 더 무거운 원소죠. 탄소 같은 경우는 6번이고 헬륨은 2번이고 수소는 1번이잖아요. 그래서 중심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이 커진다, 밀도가 커진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중심부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선자 하나만 맞는 말이 됩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고요. 리튬을 잘라서 단면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러면 은백색의 광택이 먼저 나타났죠. 근데 이 광택을 잃었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랑 반응하였다? 산소와 반응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학식을 써보면 리튬과 산소가 다음과 같이 합쳐져서 산화 리튬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을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었다. 그러면 이건 물 위에 뜨죠. 그죠? 물 위에 뜬다. 그러면 이게 물 위에 뜬다는 건 무슨 뜻이다? 밀도가 물보다 작다라는 뜻이다. 또한 물과 반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리튬이 누구랑 반응했냐? 물과 반응했다. 그러면 수산화 리튬과 수소 기체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소 기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불씨를 가져다 내면 펑 소리를 내면서 터진다 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페낭탈레인 용액을 다음과 같이 넣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여기에서 OH,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리튬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것이고, 이 OH 마이너스 이온,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무엇을 띠냐? 염기성을 띠기 때문이다. 근데 페녹탈레인 용액은 뭐에 해당하냐? 지시약에 해당을 한다. 그럼 지시약이라는 거는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색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페녹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무색, 붉은색의 색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의미까지 여러분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수용의 색은 모두 붉은색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누굴 넣었으니까? 나트륨과 칼륨을 넣었으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이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칼륨에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말들이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가에서 리튬은 산소와 반응을 한다. 그쵸? 여기서 산소와 반응을 한 것이고, 붉은색이다. 맞는 말이고요.
공기나 물에 대해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주기를 가지는 거죠.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쪽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이걸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이 결론 지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자, 8번. 그림은 이온 A 플러스 B 플러스 C2-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보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A 플러스죠. 그러면 2개, 8개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잃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281이다. 그 다음 B도 하나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자면 2, 8, 8, 1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 여기는 2개를 뭐 하는 거예요? 얻은 거죠. 전자 2개를 얻었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 8, 6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적으라고 했던 거죠. 여기 2개를 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이 281이고 B는 2881이었고 C는 286이었다라고 해주니까 얘는 16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19번, 얘 같은 경우에는 11번에 해당한다. 따라서 A와 B는 뭐다? 둘이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왜? 최각의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누구 빼고 수소 빼고 모두 다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A는 금속 원소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B와 C는 같은 주기냐? 같은 주기라는 거는 껍질 수가 같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는 껍질이 몇 개? 4개. 여기는 껍질이 몇 개? 3개. 여기도 3개죠. 그러니까 A와 C가 같은 주기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 A와 C가 화학결합을 한다. 그러면 화학결합을 할 때는 금속에 있었던 전자가 지금 비금속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 결합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A에서 C로 전자가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 A는 플러스고 C는 2-가 돼야 되니까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A2C라고 하는 다음과 같이 화합물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원소 XY와 화합물 XY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X는 기억주기 금속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는 니은과 디귿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X하고 Y 같은 경우에 X가 이제 금속이면 Y는 무조건 비금속이죠. 그러면 X가 뭐였냐? 2 플러스였고 Y가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X가 최외각의 전자가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 Y는 최외각이 몇 개 있었다? 7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얻어야 된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2개와 7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존성이 있다라고 준 상태인데 모든 입자가 모두 누구와 같다? 네온과 같다. 그러면 네온은 몇 번이냐? 2, 8, 10번에 해당하고 2주기죠. 그러면 여기서 금속은 몇 주기가 돼야 돼요? 3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N주기에 그죠? N주기에 금속은 누구와 같이 변하냐? N-1주기에 18쪽 원소와 동일하게 가는 것이고 N주기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다 쓸게요. N주기에 비금속일 경우에는 N주기에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겁니다. 라고 했던 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된다? 2, 8, 그리고 몇 개였다? 2개였다. 이 뜻이죠. 그럼 Y 같은 경우는 어때요? 2, 7이었다라고 우리는 바로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주기다? 3주기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3하고 7하고 2하고 더하니까 12에 해당합니다. 라고 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유결합물질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공유결합물질이 아닌 거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H2O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 O2도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 NaCl은 비금속과 금속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NaCl 들어가는 것이고 이 원자가 2개 있네요. 원자 2개 있는 건 누구예요? O2가 들어가는 거죠. 얘는 그럼 뭐예요? 3원자 분자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가 H2O가 됩니다. NaCl은 분자인가요? 분자가 아닌가요? 분자가 아니다 라고 하셔야죠. 분자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비금속끼리 결합하여서 성질을 가지는 걸 의미하죠. 근데 누구는 빼고 해요? 18쪽 원소는 빼고죠. 18쪽 원소는 뭐를 하지 않아도 결합을 하지 않아도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걔는 1원자 분자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륨이나 네온 같은 게 딱 나오면 1원자 분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1원자 분자일까요?
이렇게 딱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헬륨이나 네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2H2NaCl이니까 1번에 해당한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자, 11번 가하구나는 사람의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각각 규소, 산소, 탄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외우라고 했어요. 산탄수질이라고 했고, 지각 같은 경우에는 산규알철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따라서 여기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아니라 지각을 구성하는 것이죠. 여기는 지각을 구성한다. 그 다음 규산형 강물은 기억과 니은을 포함한다. 규산형 강물이라는 건 결국 SiO4 다음과 같이 이 산화규소가 기본 구조가 되어서 골격이 되어서 쭉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과 니은을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니은과 디귿은 같은 족이냐? 얘도 6번이고 얘도 14번으로 이 친구는 2,4고 이 친구는 2,8,4죠. 그래서 같은 14족 원소에 해당을 한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됐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은 물질 ABC의 전기전도성을 나타내는 실험이다 라고 하였고요. 염화나트륨, 금속 들어가 있어요. 질산칼륨, 칼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난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포도당 C6H12O6, 탄소, 수소, 산소 모두 다 비금속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에 해당한다? 공유 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고체 상태부터 먼저 보자 이거예요. 고체는 당연히 모두 다 전기가 통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인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Na+와 Cl-, 얘는 K+와 NO3- 이온화가 되죠. 그러니까 BC가 뭐가 된다?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A가 C6H12O6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질산칼륨이라는 틀린 산지가 되겠고요. B는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당연히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고, 고체 상태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고 있다. 네, 얘네들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다 라고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 힘과 시간의 곱해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인다라는 건 충격량 자체는 줄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력을 줄이는 거고 델타 T 값을 우리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 자체는 어때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피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굽힌다. 그리고 자동차의 범퍼가 일부러 잘 찌그러진다. 왜냐?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나 푹신한 재질이다.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을 잡게 한다.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했다? 길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4번 봅니다. 다음은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에 관련된 이야기이다라고 했고요. 탄소 원자 모형 한 개에는 반드시 결합 막대 4개를 꽂아야 된다. 왜요? 탄소는 철과기 전자가 4개 있고 그 4개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인 거죠. 탄소 원자 한 개와 다른 탄소 원자 모형 한 개를 연결할 때는 최대 3개까지 3중 결합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됐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지가 하나 있는 모형이고 2중 결합과 3중 결합을 나타내었다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사슬이었고 여기는 가지에 해당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사이다 맞는 산지가 되겠고요. 결합 막대는 공유하는 전자쌍, 그쵸? 한 쌍이냐 두 쌍이냐 세 쌍이냐까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3중 결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탄소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원자 등이 결합하면 다양한 탄소화합물이 만들어진다. 탄소화합물이라는 건 탄소가 들어가면서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면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가는 DNA의 구조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이걸 우리는 이중나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DNA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단위체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A는 아데닌, C는 사이토신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구아닌과 타이민 중 하나이다라고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찾으래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데닌이 있죠. 그러면 타이민 같은 경우에는 잘 봐야 되는 거고, 사이토신이 다음과 같이 짧기 때문에 긴 친구가 누가 돼요? 구아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A와 T 사이는 수소결합이 2개, G하고 C 사이는 수소결합이 3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가 되는 게 맞는 거리고, 기억은 타이민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니은은 구아닌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 DNA는 단위체 별 순서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골격이 있는 이유는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랑 누가 결합하니까? 당과 인산이 결합을 하니까. 그쵸? 이렇게 당이 있고요. 여기에 인산이 있고요. 여기 옆에 염기가 있죠? 그럼 여기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당이 있고 인산이 있고 이쪽에 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인산과 여기 있는 당이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당인산 결합, 포스페이트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는 탈수 축합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럼 16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고, A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아미노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서로 결합할 때 물 분자가 첨가가 되는 게 아니라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는 탈수 축합 반응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탈수 축합 반응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A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냐? 네, 그렇죠. 얘네들이 결국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돼요? 입체 구조를 가져야지 단백질이라는 친구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17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가 나라는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투사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합쳐져 있을 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하냐? 네, 당연히 증가하죠. 왜요? 이거 자유낙하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을 한다 라고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B는 밑에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 옆으로,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같냐? 같죠. 어디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라는 뜻인 거고, B는 A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면 같이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도달한다가 아니라 동시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가주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입니다. 표는 자연현상 가나다를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고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만을 고르래요. 근데 여러분,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달하고 지구 사이에서는 서로 뭐를 해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A와 FB는 뭐가 달라요? 방향성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FA하고 FB는 뭐가 동일해요?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F라는 힘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중심에서의 거리의 제곱분의, 그리고 A의 질량, B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 상수를 다음과 같이 곱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빗방울이 결국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이 또한 뭐에 해당한다? 중심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식물의 뿌리가 땅속을 향해 다음과 같이 자란다. 그러니까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란다는 건 밑 방향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는 가나다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간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A와 B의
특성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나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단백질 핵산 중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HON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핵산 같은 경우는 CHONP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구성하는 원소에 탄소가 있다는 둘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되는 거는 단백질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게 니은이고 얘가 기억이 되는 거고, 둘 다 동그라미 되는 게 단백질이고 B가 핵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지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가 들어오는 게 맞는 말이고요. B에는 DNA와 RNA가 있다. 그쵸?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는 게 맞는 말입니다. A와 B의 단위체는 서로 같냐라고 했는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핵산의 단위체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20번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A와 B가 있다. 그리고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둘 다 결국은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V라고 할게요. 정지를 했으니까 결국 속도가 0이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나는 A와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고요. A는 2S고 B는 3S에 해당하고 각각 시간이 2T와 T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A와 IB라고 할 때 평균음의 크기를 FA랑 FB라고 하고 얘네들을 서로 비교하세요 라고 줬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물체 A와 B가 있었고 얘네들이 부딪히는 것까지 지금 나타냈단 말이죠. 그러면 A와 B가 부딪히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정지한 건 결국 0이에요. 그쵸? 그리고 A의 질량을 MA라고 하고 B의 질량을 MB라고 하고 뭐를 곱했냐면 속도를 V로 곱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은 MAV가 되는 거고 B는 MBV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기 때문에 결국 얘는 MAV가 충격량이 되는 거고 얘는 MBV가 충격량이 됩니다. 근데 그게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결론 MA 대 MB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냐? 2대 3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걸 바로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충격량의 크기를 일단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의 이 넓이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크냐? B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I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거에 먼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평균 힘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힘이라는 건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평균 힘이라는 걸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뭐가 되냐? 충격량이 됐던 겁니다. 기억나죠? 여기가 F였고요. 여기가 델타 T였고요. 이게 I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평균 힘이라는 건 뭐분의 뭐가 되냐? 델타 T분의 I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를 우리가 나타낼 때 A는 몇이 되냐? T분의 2S가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 몇이 되냐? 2T분의 3S다 라고 우리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누가 훨씬 더 크냐?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FA랑 FB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FA와 FB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푸시고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